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못합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 위하여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권한 판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하여 판단을 해야 마땅할 것이고 위헌 위법한 지시도 없었고 국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 망상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가만한다고 없어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반국가 세력이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국민들이 또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 뒤 406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팀은 사형을 택했죠. 자,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에게 적정한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024년에 이러한 쿠데타로 전 세계에 한국의 상황을 알렸다는 건 전 국민들한테 모욕감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좀 전 화면에서도 봤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확신범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감형할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전혀 없어서 저는 어떤 사람이 구형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예. 사형 구형을 했다고 해서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적절했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전두환 씨조차도 최후 진술에서 다 내 탓이고 부하들에게는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 씨도 자신에게는 극형을 주고 부하들에게는 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도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형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식하고 웃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에는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나는 사형은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피식 웃으면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형 구형은 불가피했고 아마도 선고형도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앞으로 선고나 또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지 앞으로 또 토론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진용 부위원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도구육 구형이었다. 특검이 뭐라고 예고를 했냐 하면은 실제 선고가 되는 정도의 형으로 구형한다. 한마디로 실질 구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뻥튀기 구형이 아니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정도의 형을 구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말은 실질 구형을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치 구형을 했다. 그리고 구형했던 이유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변인 같은 그런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지난 금요일 특검에서 모여서 최후 변론이 있기 바로 전날 예. 구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일부는 사형을 구형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상당수 실무를 했던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됩니다.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5년 이상을 하고 살인죄에 관련되는 규정도 몇 번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내란죄란 것은 국가에 대한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이게 내란 수계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실질적으로 한 명만 사람을 죽인 케이스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2명 이상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무차별 살인을 했다는가 아니면은 살해욕의 발로로서 2인 이상 살인했는 케이스에서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죄에 있어서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내란 수괴뿐만 아니고 내란 목적 살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18명이 모여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외에 실무적인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질구형 형량에 비춰봤을 때 저는 무기징역을 했는데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에게 맡겨진 정말 최후까지 고민을 했지만 사형이다라는 문자를 이 특검보에게 보냈다는 것을 두고 저는 상당히 전율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구형은 실질 구형이 아닌 양도구역 구형, 정치 구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조용술 대변인님 이야기까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형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역할에 그냥 충실한 구형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특검이 이제 시작된 배경과 이제 출생 배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특검이라고 하면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구성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다 임명을 했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전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다 배제가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편향적 특검으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역대 최대 인력과 최대 예산을 쓴 특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스모킹 건 하나 지금까지 못 건져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무죄를 어떻게 줍니까? 무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에 세게 이제 사형을 때리면서 정치적 구형을 한 것이고 또한 이제 특검이 이제 구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최후 이제 발언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이게 법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의 저는 무슨 논평 같았어요. 자기가 무슨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구성들로 정치적 언어를 쓰는 특검이 과연 정당성 있는 구형을 했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렇다면 이 정당성 있는 구형을 했다 하더라도 특검의 출생 배경이 그렇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거 양형 기준에 따른 실질 구형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형이다. 좀 정서적으로 그리고 어떤 출생 배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형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이 사안 자체는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전두환 노태우 사건밖에 없습니다. 내란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12.12하고 5.17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인 거죠. 선례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구형량을 정하는 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법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이 구형한 것과 나중에 재판부가 선고한 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실질 구형과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 무기징역 그게 실질 구형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 정도 선고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형사범죄라는 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일반 예방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사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범죄 혐의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했다는 것은 선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무죄 내지 공소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선고에서는 무죄 내지 예, 공소 그렇다라고 기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플러스 내란 목적 살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제가 왜 실질 구형을 한다고 해놓고 양두구역 어떤 구형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까지 이르렀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로 굳이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살인 미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형이 선고될 것이 아니고 무기징역 또한 거기에서 감형돼서 징역 몇십 년 정도를 구형하는 것이 실질 구형이라는 그런 실무적 취지에 맞는 것이죠. 나아가 여기 김 의원님이나 이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양형 실무가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판사님 3분이 모이는 합의부에서 어떤 형을 선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중한 형을 판사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2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견이 치열하게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2명이 높게 하고 1명은 반대했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2명에 따라서 높게 올려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분 의견에 따라서 낮춰서 형을 잡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의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한 6시간, 7시간 모여서 정말 수사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4명씩이나 해서 거기에서 상당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이 무기징역이 맞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조은석 특검한테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딱 관심법으로 보더니 사형.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근데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판 체포 거부 관련해서 선고가 있지 않아요? 내일 어차피 선고 나오면 실형이 나올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변호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을 망친 사람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고 그 부인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부인도 지키지 못하고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비판을 하고 절연을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양두구육 얘기를 하시니까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의 머리를 내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자유를 주장하면서 야당 탄압하고 그런 거 다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성질 못 참고 내란을 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반성을 같이 국민의힘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양형 하시는데 살인죄는 사형목이 5년 이상 아닌가요? 저는 법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내란은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란이 더 큰 죄죠. 그리고 내란의 범에서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는데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요? 그러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바보라고.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내란이 된 것이고 실패한 내란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게 국민께 막대한 피해를 끼쳤어요. 경제, 외교, 민심 모든 게 다 파괴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또 파괴됐죠. 그 민주주의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국민의힘이 납작 엎드려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해야죠. 왜 야당 탓을 아직도 민주당 탓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모래시계 보면요.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마지막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되는데 선고될 때 정말로 떨리면서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긴장하지 않잖아요. 나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김용현 전 장관 자신에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자신에게 맞춰줬던 그 사람 탓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순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이제 정치적 특검의 행태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장기 집권이라는 걸 도대체 어디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적 논평이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최대 인력과 최대 예산을 해서 정말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특검이라면 자, 내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내란의 행태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냥 정치적 판단을 해요. 쪼르륵 판단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보다 더 심하다. 뭐가 더 심하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의 판단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 우리 같은 이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람을 얼마를 죽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비해서 이보다 더 엄중하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내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사형. 이게 대한민국의 특검이 해야 될 행태입니까? 저는 지금 법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헌법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된 대통령을 갖다 판단하고 어쨌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비판을 받든 안 받든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법치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재판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특검이 수많은 변론과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다 한 겁니다. 구형을 할 때는 그러한 범죄 성립 사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구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 사례들을 비교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어야 기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지 못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들은 내란에 찬동한 게 아니라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능력껏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막아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입법부의 기능을 훼손되는 게 이미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죽어야 성립하는 범죄는 살인죄입니다. 내란죄는 국가 기능이 침해되면 이미 성립하는 거고 저는 그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겨우겨우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두려워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수가 국가 기능이 침해됐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증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특히 1980년에 광주 사태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이 사건 저는 그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중죄였던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 사안도 지금 그때와 달리 1980년과 달리 2024년이라는 건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의 중요성도 달라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런 정도 행위를 더 이상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는 게 전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제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전 계엄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건의 범위를 갖다 이렇게 넓혀버리면 주제로부터 이탈이 되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당시 참모였다면 어떻게든지 저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게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현대사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들을 말하는 거고 결심 공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다라고 했다면 입증의 근거를 갖다가 정리해서 말하는 게 이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 결심 공판에서의 그 특검의 입장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 특검의 입장에는 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봐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특검이다라는 계속 비판을 받는 이유도 특검이 법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죠. 우리 특검이 최종 구형할 때 얘기한 게 범죄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부인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였던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무서워서 국회 본회의로 장으로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전직 대법원장도 체포하려고 했고 전 대법관도 체포하려고 했고 이게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몽테스큐에가 상권 분립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하고 전직 대법관, 대법원장 체포하려고 하면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국가문란 목적이고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지금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자 특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곧 진리다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판부 판사들 소위 말하는 재판관이 내려야 될 영역들을 정치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검의 행태는 행태인 거고 그리고 그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 하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나 이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지 정치가 계속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개입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법조인으로서 할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죠.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현재 상황에서 각각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보의 얘기, 사실 특검보가 나올 자리도 아니에요. 원래는 특검보가 나올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특검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직접 사형을 구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왜 밑에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그런 사형을 구형하게 합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의 비겁함을 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 제가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 했더니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특별한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공산 계열의 노선으로서 정부를 만드는 것. 이게 국가보안법에서 얘기하는 반국가 단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형사사건 1년에 수십 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 사실이 인정이 되고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중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물론 정치범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이고 무슨 죄의 무슨 증거에 의해서 구형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것이 장황하게 거기에 갑자기 전직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내역이 민주당에 의한 특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권에 복무하는 특검이었고 결국 최종 변론조차도 구형조차도 민주당 정부에 부역하는 특검이었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반국가 단체 아닌가요? 현역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활동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꾸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 수사받으러 가니까 수사권이 없어요.
공소처에서 수사받는 수사권이 없어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특검법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만큼 본인들의 논리가 없다는 것이고, 아니 국민의힘 계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국민의힘에게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추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모순된 주장들을 하시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도 아니고 저희가 무죄를 입증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거 판결의 영역은 재판부의 역할입니다.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아까 계속 상권분립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갖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치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영역은 이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것이 국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 이런 걸 못 믿어가지고 특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센 스모킹건, 확실한 증거, 더 확실한 그러한 정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낼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열세가 수백억이 들어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들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왔던 결과가 이 최종 공판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별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하고 계속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논점의 주제하고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토론이 뜨겁게 진행이 돼서 제가 한번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한번 이번에 그러면 특검에서 나왔던 이야기 말고 이번에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고요. 역시 이제 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울린 비상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형량도 구형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비상벨이었다. 그래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사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내란죄는 저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안타깝지만 성립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그 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은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지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보면은 왜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종 증거를 들면서 그 당시에 이른바 입법농단 그리고 탄핵농단 나아가 예산농단 예산 다 잘라버려. 그리고 탄핵 31차례 해버려. 그리고 입법 정부가 설립된 다음에 정부조직법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못하게 다 어깃장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공감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단의 상당성,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라는 변론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은 안타깝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속돼 있는 것이 내란으로 구속돼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듯 그때 체포를 거부했던 그 부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유죄는 변론으로 내란죄,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사람이 내란죄를 성립된다는 것은 전 세계 빅뱅 이후에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성립해서 판결받은 것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입법례 해가지고 조은석 특검이 벌써 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 내 어떤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과연 그 수단이 비상계엄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단군 이래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도 빅뱅 이래라는 말, 예, 그만큼 이제 강조하시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이죠. 전 세계에서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란의 유죄 선고가 되면 전 세계 헌법 강의에서 부끄러운 사례로 소개가 될 겁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 형법을 찾아보면 국헌문란이라는 건 이 91조 제2호를 보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에 의해서 국회 진입이 막아져서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을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모킹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스모킹건은 사람이 죽였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총 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그 옆에 보니까 연기가 나는 총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국민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장면, 그다음에 군인들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냥 목격했어요. 스모킹건이 아니라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살인 장면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행위를 국민들이 다 영상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최 부위원장님이 왜 자꾸 범죄자가 내란이든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든 아니면 다른 범죄든 저질러서 유죄가 되는 게 왜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범죄자 행위가 왜 그렇게 처벌받는 게 안타까우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잘못된 범죄, 내란이든 어떤 범죄에 처벌받는 건 그거는 적정한 행위, 국가의 제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두 분은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 모르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이 사안은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유죄가 선고될 거다. 다만 형량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다른 중형이냐의 선고의 문제지 이 사안을 갖고 무죄가 선고될 거다라는 분하고 어떻게 지금 이 법률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직 중에 법원이 만에 하나 재판을 제기를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면은 김 의원님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에 대해서 영어의 몸이 된 그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되는 것은 그것은 형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기본은 또 인정해 주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긴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은 게 전혀 안타깝지 않고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단 1%의 아쉬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유죄를 받지 못하면 저 스스로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보수층 국민들도 이 부분은 전혀 용납하지 못한다. 전혀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스모킹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좀 약간 역설적인 맹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 국민들이 다 봤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증거가 명확해요. 그 특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스모킹건, 그 이상의 증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 영상을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유죄 무죄에 대한 저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입장이 있지만 전 전혀 내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재판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제 아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젖병으로 아기 이게 먹이고 있다가 그때 계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봤었을 때 비상벨이라는 말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실 예산 다 삭감됐는데 집권하자마자 이재명 정권에서 바로 복권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전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뭐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비상벨을 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수단이나 이제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억울한 게 있더라면 더욱더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그 민주당을 더 견제하고 민주당의 잘못을 더 낱낱이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벨을 울렸다라는 저 표현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재판을 나갔는데 자 저를 유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자기 신념대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게 이제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받냐 마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러한 그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냐 아니냐도 별도의 영역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울린 비상벨이다. 예.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정말 비상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 정말 안 되겠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이 국민의힘 정부는 완전히 안 되겠다. 이 심판을 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의미의 비상벨이라 그렇죠. 예. 저는 이 뉴스에서 딱 나오면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 저 사람은 저럴 뿐이다. 정말 했구나. 그리고 저건 몇 시간 만에 국민들에 의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종식되겠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영상 보지 않았어요? 군인이 와서 위협을 하니까 다 유튜브로 찍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서로 그 총에 탄환이 있다라고 해서 발사할 수 있겠습니까? MZ세대 군인들이 자신들이 다 봤잖아요. 왜 전두환과 비교하냐? 전두환한테 다 봤잖아요. 그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대통령도 하고 호가호위하고 그렇게 많은 타답을 했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법정에서 구속돼서 단죄받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계엄을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우리나라를 구할 비상벨이 울렸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잘하셨다. 2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계속 그건 진술을 했던 내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고 어찌되었든 그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에 이제 군인이 동원된 건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모든 걸 다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권이나 이 전체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계속 감정의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1심 선고일이 2월 19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판부는 이제 사형을 내려달라고 한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 이 질문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는 이미 들어본 것 같고요. 자, 그럼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단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많이 부인했고요. 또 재판에 선택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하는 어떤 모습을 법정에서 보인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은 뭐 이런 뭐 필리버스터 변론이다, 아니면은 뭐 침대 변론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또 시간을 끌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정당한 어떤 방어권 행사라고 보시나요? 불법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하고 다른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제지당할 수준의 변론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침대 축구나 침대 축구는 이기는 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대 변론은 지금 중형을 선고받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다라는 건 오히려 양형 사유 중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범죄 행위를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내지는 자기가 그동안 공무원으로 오래 봉직한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변론이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안은 끝까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런 사안은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돼 마땅할 정도의 변론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변호인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말 계속 정치인이 특검이 정치인 같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뭐 나중에 정치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무죄를 받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나와서 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침대 변론을 하도록 놔둔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이라서 특별 대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아까 일반 형사사건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저도 변호사로 오래 활동했는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 한정된 판사의 시간을 뺏으면 다른 재판을 하는 피고인과 피해자한테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선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재판부가 이 사건에 전담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는 어차피 중형이 선고될 거라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변론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심이 파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재판부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고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 행위였다. 그리고 적당한 전략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특권일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선고의 실제 재판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변론, 상당히 길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변론이었다. 그것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침대 축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이외에 다른 내란죄의 공범들에 대한 최후 변론이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검의 특검 보호인가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좀 말 좀 빨리 하라고. 저는 정말 무례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수자 보호, 장애인 보호 좋아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장애인 인권 침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한다고 하면서 다그쳤던, 그 당시 변론했던 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보다시피 상당 부분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장애를 딛고 로스쿨까지 해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다고 하면 그런 분의 변론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런 분의 변론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그런 장애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좀 빨리 하시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침대 축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하고 어떻게 맥락이 닿을 수가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건이 길다 보면은 뭐 그 김 의원님도 큰 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파트를 다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와 관련해서 이것은 좀 젊은 연차, 눈이 잘 보이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은 그 증거와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본인이 전담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그 부분이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 판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판사가 재판 빨리 진행 안 하면은 옆에 있던 검사가 당신 판사 빨리 재판 진행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침대 변론인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의 가치와 어긋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송의 기본은 청송, 들어주는 겁니다.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청문회,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히어링입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윽박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 들어주는 것을 비판한다?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신속한 소송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역사적인 소송에서 들어주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인내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조사에 가끔 저도 참여하는데요.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을 1시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뉘앙스만 바꿔서. 그럴 때 제가 참다 못하면 화를 한번 냅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백을 강요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판사들도 변호인들이 다 새로운 변론 전략과 참신한 전략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다 들어줘야죠. 그건 당연히 법적 절차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면 그게 정상적인 판사가 아니에요. 소송 지휘권을 잘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저는 모르겠어요. 그 권 변호사가 혀에 장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말을 늦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특검보가 정말 조심스럽게 변론은 충분히 하셔도 되지만 말만 조금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양해를 구해요. 근데 이게 장애인 비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변호사가 말에 저는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하는 유튜브가 진격의 변호사예요. 진격의 변호사. 도대체 어디로 진격하는 거예요? 극으로 진격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온종일 자신들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잘 호흡을 맞춰서 오늘 다 시간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덕무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던가요. 그런 말을 하면서 무슨 변론을 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연이 아니에요. 지금 주연은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조연은 지기현 판사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깜빵에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자신들이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인데 영치금 계좌에는 영치금은 계속 쌓여요. 이걸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조용실 이 대변인님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가로 풀데이를 얻어서 변론하실 수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사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온전한 한 기일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만족한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완수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김용현 변호인들의 목적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변론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적절한 변호라는 건 본인의 변호인을 위해서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이 피고인을 위해서 필요한 변론을 해야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목적 달성을 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영치금 쌓이는 거 즐긴다 뭐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법 이렇게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지자들 응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그 감옥 가실 때 그 앞에서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걸 지적할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호사가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 이게 제가 특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같은 선상에 뒀는데 특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특검은 사람을 잡아놓고 구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엄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가 정치 행위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어쨌든 피고인이 다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책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론에 대한 모든 선택과 책임은 어쨌든 피고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 행위를 하고 말고 뭐 잘못 변론을 하고 말고는 전혀 거기에 같은 선상에서 둘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침대 변론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부터 침대 변론이 그 변호인들의 그 침대 축구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침대 변론의 타겟은 지기현 판사였었어요. 지금 재판 내내 했던 게 이번 이 계엄 사태하고 관계도 없던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가 나와가지고 모욕을 줬고 그리고 태도가 불량하다, 말투가 이상하다, 레크레이션 강사냐 하면서 끌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침대 축구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재판관을 갖다 모욕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재판관을 바뀌지 않으니까 최근 하는 말들은 자 그거는 그분의 개성이고 정말 엄중한 변론은 엄중한 판단을 해줄 걸로 기대된 대로 민주당의 입장 패널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게 변호인들의 그러한 침대 축구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침대 변론, 침대 축구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걸 썼던 것들이 판사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변호사들로 바뀌어있던 게 아니었나. 그리고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러한 이 재판 과정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답답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뭐 판결이 바뀝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판사도 그러한 행태들을 다 보겠죠. 그리고 재판에 참여한 태도들을 보겠죠. 그래놓고 만약에 유죄라고 하면 반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고 뭐 무죄라면 다른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다 양형 기준에 다 적용이 되겠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최대한 방어해 주는 게 온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말 시간이 또 빨리 지났어요. 이 질문은 제가 꼭 하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벌써 자정이 지났으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중에 이제 내란 재판 말고 첫 1심 선고가 나오는 게 이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또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고요. 이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오늘 또 많은 또 법조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또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좀 예상하는 그 형량을 선고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그 2025년 3월 7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때 공수처가 그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구속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과 그 뒤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구속돼서 항소, 상고 경우에 따라 재심까지 가면은 더 문제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취소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과는 별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구속영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이 그 청와대 경호원들이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가 되려고 하면은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 자체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자체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은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타고 한강을 넘어가지고 서부지방법원까지 와서 받은 영장의 집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그 원칙.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내지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민주당이 검수완박 이래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 나온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어떤 논리적 연관성에 비춰봤을 때 조만간 이제 곧 있게 될 그 법원의 이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있기 때문에 유무죄의 실체 판단이 아닌 형식적 판결로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 저는 예측합니다. 예. 이번에 김한규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법조인인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라.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를 방해하는 거 이게 유죄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확히 따지면 범죄가 3개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구형이 5년, 국무회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부분이 2년이거든요. 총 3가지인데 저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선고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공무집행방해를 그냥 체포에 불응한 게 아니라 경호처라는 본인 스스로 무력으로 응대해도 문제인데 제3자한테 필요하면 총을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막을 것처럼 했다라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징역 5년 정도는 선고돼야 마땅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결과도 알게 될 것 같고요. 정치인이지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